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미국 소비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와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이 두 지수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수 자체는 점점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속도가 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누구도 하고 있지 않은데 여전히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하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 위기가 나타나면서 급격하게 안 좋아졌던 미국의 소비자 심리 그리고 전반적인 지표들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준비된 그림 보시면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하는 건 결국 기대지수입니다. 지금 당장 소비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도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지만 미래에 내가 어떤 소비를 할지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것인데요. 2006년도부터 8년도 사이의 지표는 거의 100 이상이었어요. 기준점이 1985년도거든요. 이때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급전직하해서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갔죠. 현재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저점 올리면서 개선되고 있는데, 수치가 지금 70에서 80 정도 사이, 그러니까 개선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갔으면 이게 빠른 속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각도 차이가 요즘 나타나고 있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온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고용지표 개선되고 있으나 그 고용지표의 개선 자체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난 겨울에는 강추위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2개월 연속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와 에너지와 같은 변동성이 큰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영향은 벗어났고, 이때 소비하지 못했던 것이 뒤쪽으로 이연되어서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연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반적인 추이를 봤을 때 아주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2개월 연속의 증가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다음 분기에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연된 수요가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이지 미국의 소비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미국의 경기를 바라보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대부분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근데 ADS 경기지수라고 하는 것도 지금 기준선이 이제 0선인데 0선 위에서 머물면서 날씨 때문에 잠시 위축되었던 것이 현재 회복세로 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에 대한 시각 자체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0선을 중심으로 크게 진폭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경기 기대 지수들, 소비자 신뢰 지수, 그다음에 소매 판매들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속도 자체는 여전히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 회복 속도는 아직도 느리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버냉키 의장에 뒤이어서 FRB 의장이 된 자니 옐런 같은 경우에도 금리 저금리 기조를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발언에도 결국은 이렇게 느린 회복 속도에 발맞춰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회복은 하고 있지만 속도가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국 소비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환율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소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정책적인 요소 영향받을 거고요. 거시지표에도 물론 영향을 받을 거고, 물가, 고용, 소득,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돈만 있으면 현재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120, 130을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그리고 물가,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이 금리와 물가 이전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고용인데, 고용은 오늘 좀 제외하도록 하죠. 어쨌든 개선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바로 정책인데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옐런 의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16년 말까지 현재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상황이 달라지면 얘기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동안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조기 금리 인상을 가장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뉘앙스를 풍긴 만큼 아무리 빨라져도 금리 인상은 적어도 올해는 아니겠구나 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연준의 테이퍼링 시나리오는 경제 지표가 크게 변하지만 않으면 원래대로 진행이 될 것. 즉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연준의 테이퍼링 시나리오는 그 FOMC 회의 때마다 꾸준하게 줄여서 올해 12월 때 되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왜 줄이느냐? 금리는 안 변화시키면서. 이건 지금 플러스 알파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느리게나마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 플러스 알파는 이제 제거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플러스 알파가 잘못하면 물가를 급등시킨다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니까 자, 이런 변수는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금리 정책은 뒤로 미룸으로써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테이퍼링만 가지고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리 정책의 이제 흐름은 좀 제한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신용위험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개인들이 가장 문제였죠. 2004년부터 6년까지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때는 빚내서 부동산을 사는 게 더 이득이었습니다. 빚을 갚고도 돈이 남았거든요. 또 이자를 지급하고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뭐 약간 과대 포장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때 미국 서부, 중서부 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뭐 2채 이상씩은 다 갖고 있는 것이 거의 뭐 기본이 될 만큼 부동산 투자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터지면서 이제 미국 경제고 뭐고 크게 대인 건데 보시면 그 미국 GDP 대비해서 거의 100%에 달했던 가계부채가 지금 한 80%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은 뭐냐면 과거에 이 과열 국면에 빠지기 거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처는 치료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때 빚쟁이였던 개인들이 어느 정도 빚을 해결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요. 대신에 이제 기업 부채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들은 그만큼 현금도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기업 부채 증가 요인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용 측면에서 가계부채 감소가 현재 구간에서 좀 특징점이고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 같은 것도 많이 문제였는데 최근에 무역 수지 그 경상 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재정 수지도 결국은 재정 절벽을 맞는 그 위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함으로써 미국의 재정 적자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빚쟁이가 정부 빚쟁이 그리고 개인들이 빚쟁이였는데 이 빚쟁이들이 지금 빚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디레버리징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또 안정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티그룹의 금융위험 지수 같은 것들을 보시면 거의 바닥권입니다. 물론 아주 좋았던 시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고 신용위험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소비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들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는데요. 현재 소비 상승에는 자산 가격의 상승, 즉 주가의 상승과 주택 가격의 상승 두 가지가 많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MBS 금리를 보시면 물론 과거 수준만큼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성장이 비교적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30년물, 15년물이 뭐 3%, 4%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미국 성장이 지금 아무리 잘 나와봐야 2% 후반에서 3%대인데 이런 것 금리들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모기지 리파이낸싱은 크게 줄고 그다음에 구매 지수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크게 돌아서진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것은 또 리파이낸싱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모기지 조건보다 더 좋은 모기지가 있다면 그걸로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고 있다는 건 향후 주택시장의 중요한 매수 여력 하나가 좀 사라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신규 구매 지수 자체도 과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반등을 보여주곤 있으나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 주택시장의 둔화 자체가 향후 소비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금 제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자, 그다음 봐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지표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뭐 곡물 가격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에너지 가격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의 물가 상승 자체가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 열려 있고요. 또 물가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면서 달러 대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달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교환 비율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교환해야 되는 유로화나 파운드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약간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여줬던 것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금방 제자리를 찾기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소비 관련해서 관련된 변수들 살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모두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하더라도 좀 완만한 회복이 아닐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 속도와 맞춘 우리의 좀 투자 전략은 어떠해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도 최근에 나타내는 경향 중에 하나는 약간은 그 보수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도 뭐 드러내놓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미국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를 좀 끌어올리려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뭐 슈퍼 301조 이런 걸 들이대면서 뭐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무역 분쟁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자신들의 영역을 다시 확보하고 있는, 뭐 리쇼어링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미국 기업들 그리고 미국 정부 쪽에서 장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GM의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리콜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였다면 뭐 난리가 났을 텐데 최근에 뭐 GM 주가가 조금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미국 제품에 대한 그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소비가 아주 빠르게 파격적으로 좋아지고 과거처럼 뭐 중국 제품이든 한국 제품이든 안 가리고 다 사는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의 소비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주들이 다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뻔한 종목, 뻔한 전략이지만 수출 경쟁력이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또 수출 경쟁력이 있는 부품을 중심으로 여전히 미국 소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압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부품주로서 보고 있는 것은 뭐 애플의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 또 아이폰 6와 함께 아이워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아이워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은데요. 워낙 뭐 루머에 많이 속은 만큼 루머들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출시 가능성에 따라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완성품을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뭐 주요 부품주이기도 하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부품주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한로공주와 같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품주들이 저는 최우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완성품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정도가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 설사 밀리더라도 기존에 이제 아주 낮았던 시점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제품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군들을 조금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비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부품사와 또 완제품사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금까지 미국 소비 관련한 이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업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업종 두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업종은 홈쇼핑주입니다. 홈쇼핑주들 굉장히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해서 성장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주가 흐름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홈쇼핑주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요. 홈쇼핑주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한 해 굉장히 화려했죠. GS 홈쇼핑과 CJ 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뭐 지수가 정체되는 구간에서 또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그 순위를 계속 바꿔가면서 한때 뭐 2위권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연초 하락은 어찌 보면 작년의 랠리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뭐 제가 제목으로 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성장성은 충분한데 밸류가 과연 적정하냐에 대한 시장의 이제 논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인터파크 INT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시장에서 카지노 종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니까 향후 이제 성장하는 건 충분히 보인다라는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그림은 뚜렷한데 이 성장의 그림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 오리온 같은 종목군들은 중국에서 성장 막 되고 러시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계속 진출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또 스포츠 토토라고 하는 약간 사행 산업이긴 하지만 시장 사람들이 꾸준하게 그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였을 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엄청나게 높게 줬거든요. 음식료업종이 뭐 15배를 넘어가기 쉽지 않은데 40배에 넘어서도 시장에서 뭐 비싸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왔다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앵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최근에 과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그러니까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구매하긴 하는데 TV 홈쇼핑 채널을 옛날처럼 TV 보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앱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옴니 채널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홈쇼핑도 과거처럼 TV와 전화를 이용하는 그 채널 말고도 다양한 채널이 생기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성장의 방향성은 뚜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라든지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뭐 시장의 논란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홈쇼핑의 1차 성장은 채널이 넓어지면서 나타난 것이라면 2차 성장은 보험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홈쇼핑에 팔기 시작하면서 보험 수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크게 성장을 했고요. 이제 3차 성장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을 통한 준내구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의류라든지 자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웃도어 같은 것들이 그동안 고가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장에서만 팔다가 재고를 이제 서서히 또 홈쇼핑 쪽으로 돌리고 있어서 이런 매출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보면 장기적인 성장은 충분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작년처럼 보유 홀딩 이런 전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실적 검증 기간에 들어갔을 때는 잠시 팔았다가 저점 부근에서 대차 매수해서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전략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에서의 성장은 제가 보기엔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내가 아니라 최근에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GS 홈쇼핑은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를 다지고 있는 반면 CJ 홈쇼핑,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해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지금도 이제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오쇼핑 같은 경우가 저는 탑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크게 받는다면 오히려 피해가기보다는 매수를 조금 하고 난 이후에 길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이 좀 확실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중국과 동남아 진출까지 예상하고 있는 CJ 오쇼핑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업종은 바로 IT 장비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요즘 상승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데요. 좀 어떤 것들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요. 삼성전자의 중국 투자 확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지금 이제 반도체가 치킨 게임이 끝나서 세계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들 사이에 경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술이 계속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보니까
미세화 공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화 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미세화 공정을 필요하기 위한 장비들, 신규 장비를 발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들이 점점 고부가가치로 가다 보니까 저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새로운 라인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라인들, 반도체 라인들은 전부 새 공정, 아주 이제 신공정으로 바꾸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구공정들, 여전히 저가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뭐 30나노급 이하의 제품들은 뭐 중국에 생산하고, 그다음에 20나노급이나 10나노급 새롭게 나가야 되는 이런 방향들은 우리나라 쪽에서 추진하는 뭐 그런 방향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관점에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비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산해내기보다는 해외 주문을 받아 생산한 위탁 생산, 파운드리 생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만이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점점 공정이 한두 단계씩 앞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새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쿄 일렉트론이나 미국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처럼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그런 장비 회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틈새 장비 쪽에서는 세계 1, 2권의 장비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PSK 갖고 있는 세종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원익 IPS는 삼성전자로 꽤 많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제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미세화 공정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현재 납품하고 있는 만큼 뭐 이들 종목의 전반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좋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사이클이 새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이슈인데 실제로 이들 종목의 실적들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모멘텀으로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는 구간에 빠졌고, 또 모멘텀으로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는 구간에서 빠지는 걸 반복하다가 이제는 이게 이제 서서히 돈으로 돌아올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실제 발주가 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가도 실적에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등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투자 시기 괜찮은 걸까요? 바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장비라고 하는 게요, 하나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업체는 반도체 장비를 뭐 이렇게 조그만 제조품 만드는 것처럼 몇백만 개, 뭐 몇십만 개씩 팔지 않습니다. 장비 한 대에 보통 막 몇억, 몇십억, 뭐 몇백억 하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 몇 대만 팔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 발주라는 게 투자의 시기, 그 세대가 바뀌어야 새 장비를 발주를 할 수 있는 거고, 라인이 또 넓어져야 또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주의 투자의 그 핵심은 뭐냐면 투자 사이클이 언제쯤 들어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신규 투자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사이클이 지나가고 나면 그게 이제 다음 분기까지 실적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 분기는 또 유지 보수만 해야 되니까 매출 줄어들고 실적이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 장비주들은 반도체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하고 비슷한 LCD 장비도 하고 태양광, LED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수익성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들 종목의 투자 사이클이 지금이 가장 좋고 실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사는 것은 상반기 내에는 조금 저가 매수에 주력을 했다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구간, 오히려 실적이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조금 매도하는 측면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하반기 차익 실현의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 내 매수 관점, 하반기에는 차익 실현 추천을 해주셨는데 좀 기관도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이런 수급 현황들이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헷갈리는 현실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엮어서 투자하고 싶어 하고요. 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군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뭐 너무 작거든요. 비교적 뭐 크다고 한 종목이 한 5천억 대 정도. 그다음에 뭐 작은 종목은 뭐 2천억 대에서 1천억 대 사이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외국인들이 과한 투자를 하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매수는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시각에서 접근했을 때는 기관들과 맥락을 같이 가야 되겠죠. 기관들이 지금 현재 사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두려워하기보단 같이 좀 사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미련 없이 돌아서면서 뭐 외국인들의 매매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같이 또 빠져나오는 것이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의 단기 포인트는 기관 투자자가 언제쯤 매수 탄력을 둔화시키면서 수익 실현을 할지, 차익 실현을 할지의 사이클을 맞추시는 것이 투자 관점의 또 단기 사이클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투자 사이클은 이번에 좀 새로운 수주들 설명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보자면 기관 매수에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업종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선물 전략 알아본 후에 오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장중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해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매해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코스피 시장은 2000선 안착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선물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장세가 조금 이 상승을 좀 이어왔던 상승 자체를 이제 조금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 강한 상승 1파동 이후에 조정되는 과정 중에 이 강한 상승이 있었던 이 저점을 결국 이 하락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매물을 그 매도로 패대기 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장중에 그러니까 일중에 그래서 보여왔었는데 일주일 중에 어쨌든 이 강한 상승 저점을 깨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동반 이 현물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이번 주 내에 결국 금요일이지만 금요일에서 조금 많은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선물에서의 매수 그리고 금액 자체도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 선물 콜옵션에 대한 매수 하지만 개인 여전히 이제 하방을 보고 있는 포지션이 나오면서 금요일이라 시세가 그렇게 확 살지 못하고 좀 아쉬움이 남겼었는데 그래도 이 상승의 힘을 결국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덕분에 오늘 계속해서 상방 흐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좀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투자하시기는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네, 오늘의 투자 전략은 눌리면 무조건 매수고 시세가 강하게 살 때는 바로 붙인다라는 전략이고요. 오늘 같은 날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V코스피 공포지수로 이 변동성 지수 자체는 작았지만 이 선물에서 매매는 이 봉 크기가 어느 그래도 충분히 먹을거리를 줄 정도로 이 상승이 있었고 장중 이 중요한 기준선 30분봉상 원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첫 번째 눌린 자리를 깨지 않고도 강하게 뿜어줘서 충분히 좀 선물 시장 내에서는 좀 수익을 보기 아주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보다 굉장히 많은 상승폭 나와서 그 덕분에 좀 좋은 매매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선물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지금 당연히 지수와 연관해서 생각해서 볼 때 지금 기관들이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얼마 전에 한 2천만 주를 매수를 했었는데 2천만 주를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 기관 쪽에서 아무리 LP라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호가를 제시한 이후에 사줘야 되는 기본적인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2천만 주 이상 매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강한 시세를 튀어나올 수 있으면 좀 암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전략은 오늘의 선물 전략과 마찬가지로 눌릴 때 매수를 하고 특히 5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코스닥 지수 중에 우량주 중심으로 눌릴 때 매수 그리고 강하게 시세가 뿜으면 붙인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계속되길 저도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SSTV에서 많은, 또 리치맵이죠. 리치맵에서 많은 또 좋은 코너를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많이 또 오셔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의 실력들, 그리고 아나운서 앵커님들의 멋진 모습들 계속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해눈 전문가님과 함께한 선물 전략이었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살펴볼 특징 종목은 바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바로 한 달 전쯤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까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 실적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1분기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주가랑은 결국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증권사들의 추정치가 과연 어떻게 바뀌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건 좀 멈춘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방향성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1분기에 추정하고 있는 연결 매출액, 즉 중국 법인, 베트남 법인, 러시아 법인까지 연결한 매출액의 컨센서스와 이익률 컨센서스인데요. 자, 매출액은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좀 정체되고 있지만 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분기의 전체적인 이익이나 양적인 성장 자체가 계속 정체되고 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낮춰놓은 이 수치마저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만 만약에 실적이 이렇다면 괜찮은데 지금 분기만 이런 게 아니죠. 연간 기준으로도 지금 실적 전망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이 매출액 컨센서스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달에만 봤을 때도 한 2조 7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2조 5천억대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기준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매출이 떨어지면서 이익률도 같이 떨어지니까 모멘텀도 떨어지고 양적인 규모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연간 기준으로도 이런 실적을 보여준다면 아마 올해는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쌌던 오리온의 주가 동향이 계속 아래쪽으로만 내려오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좀 오랫동안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하반기 정도에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그 흐름은 2021년부터 16년까지 이 성장률 자체 평균도 그렇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의 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3%, 4%임을 고려해 보면 굉장히 이제 탄력적인 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2013년과 2014년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즉 2014년도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파르게 성장했던 2011년과 2013년도의 그 성장 속도는 이제 벗어났고요. 올해 정체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이제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 전망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의문을 품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왜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리온이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제품들 팔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껌이라든지 일반 스낵, 또 비스킷류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비스켓의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만 파이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 우리 입장에서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베트남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는 이 지금 초코파이를 쫓아하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런데도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40%대에서 추가적으로 완만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낵 부분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뭐 껌이나 비스킷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장이 앞으로 이어질 거냐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어떤 식으로 성장시키고 있냐면요. 중국의 공장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13년 대비해서 공장이 늘고요. 그 다음에 15년도에도 늘고 2016년에 늡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 끊임없이 매출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장이 계속 는다라는 거죠. 그 이 늘어난 공장에서 앞으로 생산해내는 물량은 더 많아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라인의 변화입니다. 유통 채널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 거냐? 일선 도시, 상해, 북경 이런 곳에만 팔던 게 점점 지방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왜 지방 비중이 늘어날까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소득 격차가 아직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도시 사람들이나 유통망, 그러니까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거 접근이 쉬워서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뭐 파이라든지 이런 비스킷류를 사 먹던 게 이제 이런 유통망들이 점점 지방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지방에서 또 이제 접근성이 점점 더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그 남해의 조그만 섬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그 섬 전체 가게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과자 조달 안 하면 못 먹는 거거든요. 아예 그런 가게가 없었을 때는 그런 이 임시 매점 같은 게 들어와야 과자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이 편의점이라든지 가게가 안 들어간 지역이 별로 없는 것처럼 중국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서서 이제 그런 단계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유통망을 어디에만 신경 썼느냐? 대도시에만 신경 썼습니다. 왜? 거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데 유통망 넓혀서 해봐야 드리는 돈만큼 매출이 안 나오니까 안 갔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는 워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도시 쪽으로, 중소도시에서 더 작은 도시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통망의 변화를 통해서 그동안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도시에 진출했다가 다시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도시에서 누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 시골에서도 누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유통망들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변화를 통해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믿음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다 추정치거든요. 물론 우리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이 주식이고요. 또 높은 밸류에이션, 성장만 한다면 높은 밸류에이션도 인정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는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중국 업체들이 이제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음료 시장, 이런 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뭐 코카콜라나 그 글로벌 그 최고의 브랜드들이 의외로 고전하고 있는 데는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브랜드에 대한 선호하는 분위기라든지 뭐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의외로 로컬 브랜드에 밀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낵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쟁사들 같은 쪽에서 계속 밀고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리온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로컬 업체에 맞서서 현재 성장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밀린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담철곤 회장의 뭐 개인 비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한번 크게 들이맞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양그룹이 망하면서 바로 옆 그룹인 뭐 오리온에 뭐 도움을 청한다고 했다가 또 무너진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또 스포츠 토토의 차기 사업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그동안 너무 높게 부여했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이어서 터지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은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라는 거죠. 공장도 더 만들고 유통망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지금 예상만 하고 있는 건데 이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적어도 하반기 정도에 나오는 지표들을 좀 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신중한 투자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이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조금 높은 상황에서 많이 주가가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밸류에이션과 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데요. 좀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투자 전략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오리온의 지금 PR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비쌀 때는 40배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료가 40배를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뭐 정상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뭐 시장에서 그당은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잠시 유지가 됐던 건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3년 초반에 40배가 넘는 밸류에이션을 유지했다가 이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보시면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싼 건 아니고요. 특히 저는 PE 측면보다는 PB 측면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PB 측면에서 6배가 넘게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내려와 봐야 4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직도 주가가 싸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분명히 성장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올해 예상 실적은 작년 실적과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2015년, 16년 실적을 끌어다 써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저는 시장에서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반등한다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 외에는 반등의 이유가 특별하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중국 음식료업종의 평균 PR이 27배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 25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 오리온도 매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오리온 분명히 내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진출해 있지만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리온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반드시 중국 업체들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린다면 그들과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중국 업체들의 PR이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오리온도 그 정도의 타겟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에 대한 투자 전략은 뭐 20배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져서 음식료업종의 평균 PR 정도의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조금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주가에서의 공격적인 접근은 저는 아직도 조금 조심스럽다. 그래서 조정 시의 분할 매수 정도가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의 실적 호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물이 절대적으로 쏟아지면서 결국은 기관 매물로 인한 하락, 악재로 인한 하락에 일종의 손절 매물도 더해진 것 같거든요. 뭐 기관이나 펀드의 움직임 속에서 한 종목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5% 이상 나면 손실이 15% 이상 나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성 물량까지 겹쳐지면서 거기다 공매도 물량까지 같이 쏟아부으니까 주가가 이만큼 빠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수급 과정이 좀 변화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 단기 흐름에 불과할 거다. 결국 하반기에 확실하게 무언가 좋아진다라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올해 이 종목은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의 매수 관점 그리고 하반기 실적 호전을 보고 그때 좀 더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점 대비 많이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요. 오리온의 주가 아직 많이 빠진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까지 바라본 성장성에 투자를 하신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